참 이 틸레만과 드레스덴이라는 악단의 어떤 그런 명성은 더더욱 높아져만 가고, 현재도 이제 틸레만은 드레스덴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고, 현재 이제 2024년까지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영상 보면은 드레스덴 이 시기에 이제 틸레만이 들어오면서부터 투자를 많이 했는지 카메라 그렇죠. 각도부터 해서 맞습니다. 뭔가 그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극장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한 것 같고, 홍보도 맞습니다. 그 전과는 완전 다르게 되게 공격적으로 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틸레만이 이제 여러 주요 페스티벌에서도 그렇죠. 중요한 위치로 이렇게 맞습니다. 부상하잖아요. 이걸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거죠. 틸레만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존 최고의 바그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틸레만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틸레만이 처음 데뷔한 게 2000년도였습니다. 그때 다니엘 바렌보임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가장 힘 있는 지휘자였죠. 근데 바렌보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0년대 초부터 99년까지 근 20년 가까이 매년 여름에 바이로이트를 오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몇 년 좀 쉬다가 다시 되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크리스티안 틸레만 젊은 지휘자를 그 당시에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총감독이었던 바그너의 손자이죠. wolfgang 바그너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00년에 가장 이제 바렌보임이 떠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휘자는 바로 주세페 시노폴리였습니다. wolfgang 바그너가 시노폴리를 정말 총애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주세페 시노폴리가 반지도 지휘하기로 돼 있었고, 이랬는데 참 그 틸레만에게는 뭐랄까요, 약간의 그 우연한 기회가 되었다라고나 할까. 주세페 시노폴리가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wolfgang 바그너가 시노폴리에게 맡기려고 했던 역할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 보니까, 또 젊은 지휘자이지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보니까 꽤 잘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틸레만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틸레만이 그 wolfgang 바그너의 마지막 연출이죠.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그 당시 그 이전에는 그 바렌보임이 지휘하던 건데요. 이것도 아주 훌륭하게 지휘를 하고, 파르지팔도 성공적으로 하고, 2002년부터는 바로 영광철 베이스 영광철 선생님이 아주 스타가 됐던 타노이죠. 또 지휘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2006년부터 10년까지는 5년 동안 반지를 지휘하게 됩니다. 아, 이게 아주 참 대박 연주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이로이트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지휘자가 되겠구나라는 걸 예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2015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하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음악 감독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틸레만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제 2008년에 wolfgang 바그너가 돌아가시면서 그 딸인 카타리나 바그너, 아주 젊은 연출가죠. 카타리나 바그너가 이어받게 되면서 뭔가 좀 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럴 정도로 이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틸레만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틸레만이 지휘봉을 잡으면 음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틸레만의 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독일 음악계에서의 존재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겠고요. 또 하나 틸레만을 얼마나 독일 음악계가 아끼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하나가 바로 이 카라얀이 만든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이 됐다라는 점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 지난번 카라얀과 아바도 레틀 시간에도 한번 부활절도 음악 감독이라는 직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카라얀이 1967년에 부활절 시즌에 베를린 필하모닉을 위해서 최고의 페스티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진짜 럭셔리한 그런 페스티벌이 또 부활절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틀 시기에 2012년에 이제 레틀과 베를린 필, 그리고 부활절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는 카라얀 재단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제 레틀과 베를린 필은
오페라를 공연을 더 많이 하자 이 좋은 극장에서. 그래서 오페라 공연도 많이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부활절 페스티벌 쪽에서는 카라얀의 전통을 깨지 말아 달라. 그래서 서로 이제 안 맞아서 네. 결국 2013년부터는 이 베를린 필하모닉은 우리는 그럼 바덴바덴으로 가겠다라고 네. 해서 완전히 결별했죠. 이 사이먼 레틀 편에서도 얘기를 그렇죠. 한번 해주셨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부활절 페스티벌 쪽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이 정도 존재감 있는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네. 그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카라얀만큼의 명성을 지금 독일어권에서 구축하고 있는 틸레만 말고는 답이 없다. 네. 이렇게 돼서 결국 틸레만과 그가 이끌고 있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2013년부터 이 주관 오케스트라와 음악 감독으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이 부활절 페스티벌이 그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지금까지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라얀이 50년대 초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빌란트 바그너, 또 역시 볼프강 바그너의 형이자 이 바그너의 손자였던 빌란트 바그너와의 의견 충돌로 자기 예술적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결별했죠. 그러면서 카라얀이 더욱더 경험을 많이 쌓은 뒤에 60년대 말에 나만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부활절 페스티벌이고 보면,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계속 바그너 음악을 많이 연주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카라얀조차도 양손에 네. 가지지 못했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과 살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동시에 네. 음악 감독을 맡는, 근데 동시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거머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그 독일 음악계에서는 지금 뭐 황제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대안이 없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도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차기 음악 감독 페트렌코를 뽑기 전에 2015년경이었죠. 네. 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제 새 상임지휘자를 뽑을 때에도 굉장히 이제 충돌이 많았습니다. 네. 이 틸레만을 지지하는 파, 그리고 넬손스를 지지하는 파, 두 파벌이 너무 강력하게 충돌해서 아주 그냥 이 지지가 뭐랄까 쉽게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의견 충돌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1등, 2등 다 그냥 빼고 키릴 페트렌코를 또 양쪽 파가 다 지지하는 페트렌코를 뽑았다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틸레만은 베를린 필하모닉도 차기 상임지휘자로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음악성을 가진 지휘자지만 또 호불호가 완벽하게 갈리는 지휘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틸레만이 음악 이 레파토리가 조금 좁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좁고 깊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틸레만의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레파토리가 상당히 좁은 게 주로 독일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집중돼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잘하는 음악이 바그너, 그리고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 네. 브루크너가 가장 핵심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베토벤, 브람스, 슈만 뭐 여러 가지 독일 전통의 음악들을 많이 하면서 의외로 사실 콘서트에서는 뭐 이분이 또 베를린 음대 출신이다 보니까 현대 음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구바이둘리나라든지 뭐 오르프 그리고 또 헨세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녹음으로는 별로 안 나오죠. 아, 네. 그래서 현대 음악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게 부각되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헨세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분의 음악이 이제 바그너, 슈트라우스, 브루크너에게 집중돼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음악만 하겠다.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 하고 싶은 음악만 할 수 있는 지휘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가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음악을 제가 아는 한 독일 음악가는 틸레만은 완벽한 오페라 지휘자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군요.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조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지휘계의 트렌드는 어떤 구조보다는
순간적인 음향적인 어떤 네. 그 실험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하나의 악곡 내에서도 계속 그 변화의 어떤 그 방향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절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최근 지휘계의 트렌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하나의 악곡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하지 않으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드라마를 자기가 계산을 해놓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 같으면 여기서 한번 빵 터져줘야 될 텐데 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다음번에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계속 아껴두는 거죠. 네. 이거를 굉장히 억제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틸레만의 리허설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독일 말로 오케스트라 보고 뭐 지휘하다가 fake라고 얘기합니다. fake 영어로 이제 away죠. 네. 물러나세요. 막 오케스트라가 너무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중하려고 할 때 일단 한 발짝 물러서라고 네. 얘기합니다. 실제 지휘 동작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악적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 응축하고 아껴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바그너라든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이 한 곡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 표제적인 음악에 있어서는 완벽한 상성을 발휘합니다. 네. 브루크너 심포니도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브루크너 같은 경우는 워낙 개성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브루크너 지휘자이면 틀림없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빈 필하모닉하고 왔을 때에도 브루크너 8번 아주 충격적인 연주를 들려주었는데 그래서 이 쉬운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음악적 경험 중에서 특히 네. 이제 바그너 오페라를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2006년도에 틸레만이 바이로이트에서 지휘했던 반지였습니다. 그게 네. 이제 반지 첫 회였죠. 네. 근데 그 지크프리트 산막에서 브린힐데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잠에서 깨어나는 오케스트라가 크레셴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냥 멍청하게 듣다가 야,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크레셴도가 있나? 네. 오케스트라가 정말 한 악기 같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크레셴도를 하는 걸 보고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아, 이 사람, 물론 이전부터도 틸레만의 해석은 좋아했지만, 네. 와,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음악적 충격은, 2015년도였는데요.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관현악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인데, 네. 알프스 교향곡을 틸레만의 연주로 제가 한 4번 정도, 4-5번 정도 들어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훌륭했다, 저는 이제 이전에, 2015년 연주를 듣기 전에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2011년에 이 잘츠부르크 여름 페스티벌에서 빈 필하모닉과 함께 연주했던 네. 틸레만의 알프스 교향곡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 완벽한 연주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2015년이 바로 이 알프스 교향곡 초연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1915년 10월 28일에 베를린의 옛날 필하모닉에서 네. 초연이 됐었는데요. 그때 아주 재밌는 기획이 있었던 게 일주일 내내 베를린의 오케스트라들이 알프스 교향곡만 연주하는 기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 이제 10월 26일에는 2015년 10월 26일에는 이 슈트라우스가 상임지휘자를 오랫동안 맡았던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가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로 알프스 교향곡을 네. 연주하고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이 곡을 초연한 오케스트라가 또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죠. 그래서 틸레만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27일 날에는 알프스 교향곡 연주하고 네. 그리고 초연 100주년이 되는 당일 날인 28일 그리고 그 다음 29, 30일까지 3일 동안은 이 연주 회장을 제공했던 이 베를린 필하모닉이 안드리스 넬손스의 지휘로 3일 동안 알프스 교향곡을 연주했거든요. 5일 동안
최고의 새 오케스트라가 알프스 교향곡만을 연주했는데 여기에서 압도적인 1등은 틸레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저는 사실 뭐 벨린필 조합도 굉장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베를린 필 좋아하기로는 둘째가라면서 서러워할 정도의 베를린 필 팬인데 네. 와 이렇게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연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알프스 교향곡 연주의 완성이랄까? 이 이상의 완벽한 연주는 진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밤의 동기로부터 시작하죠. 이게 또 어둠을 상징하는 조성인 B플랫 단조로 시작합니다. 이 플랫 5개 달린. 근데 거기에 처음에 제1바이올린이 음산한 그 어둠을 깔죠. 근데 이 바이올린 소리가 제가 그 필하모니의 5째 줄에 앉았었는데 네. 그 정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그 진동밖에 안 들리는 거죠. 현악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동이 전달되는 그걸 거죠. 라이브로 다 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 현악기의 진동이라는 게 네. 어떻게 이게 녹음으로 잡히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거니까 그 진동이 너무나 억제되어 있고 슈트라우스가 악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워낙 여기 이렇게 미세한 진동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뒤에 태양의 동기가 터져 나올 때에도 오케스트라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그 편차가 극명한 거죠. 네. 다이내미즘의 어떤 변화라는 거에 대한 계산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할 때 폭풍 만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슈트라우스 저 전번에 얀손스 씨가 말씀드렸지만 하산에서 에필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홀은 목관악기 각자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음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와. 무슨 이게 다른 악기들이 연주하는데 하나처럼 연결되게 만드는 이런 솜씨. 자, 정말 이런 것들은 진짜 틸레만만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음악의 해석이라고 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틸레만 레파토리가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다루는 레파토리에 있어서는 정말 그 엄청난 몰입감 네. 그리고 집중력을 보여줘서 그 음악이 가진 생명력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대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